네, 31번부터 34번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 지문은 고전 소설 지문인데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학작품에서는 보기에서 혹시 힌트가 있으면 작품 해석의 힌트를 얻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4번에 보기에서 이 작품의 감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서 왕시전은 여인을 향한 남성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혼인한 남녀 주인공이 외부의 힘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자, 외부의 힘에 의해서 헤어지는 거죠. 이를 극복하고 재회하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 과정에서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자 주인공이 원래 신성계의 존재였다고 설정하는 등의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기적 요소라는 말에서의 전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전기적은 한자가 같이 병기되어 있죠. 이 기자가 기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전할 전이에요. 그래서 기이해서 세상에 전할 만하다 이런 뜻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다, 기이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초월적 존재가 등장한다든가, 아니면 남자 주인공이 원래 인간이 아니라 어떤 신선계의 존재였다든가, 이런 설정들을 보고 우리는 전기적 요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이 신선 세계에 있다가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것은 보통 신선 세계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인간 세계로 벌을 받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는 적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이 적강의 소재를 담고 있는, 즉 신선 세계에 살고 있다가 뭔가 잘못해서 인간 세계로 유배를 오는 내용들의 소설을 적강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적은 귀양가다라는 뜻이고요. 강은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로 귀양을 내려오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왕시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 이제 왕시전이고, 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에는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왕언의 딸 왕시는, 왕언의 딸 왕시.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이 왕시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보통 주인공의 이름을 작품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왕시가 여자라는 것이 조금 특이할 만한 점 중에 하나겠네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부분 남성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서 남성들의 이름을 딴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네, 여자인 왕시를 작품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왕언의 딸 왕시는 홍관 땅에 김유령을 만나 혼인을 했지만, 즉 둘은 혼인을 한 사이예요. 늙은 신하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다. 아까 보기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늙은 신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보죠. 김유령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제 나이 20살 되었을 때 아내를 얻었는데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이니, 자, 이 노신하가 바로 그 늙은 신하 아닐까요? 늘 서러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아내를 궁녀로 들여서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일도 잊은 채 다만 아내의 소식이나 한번 듣고 싶어 그것만을 희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선 할아버님께서 이르시기를, 인물들의 선생님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어찌 화산도사를 찾아가 보지 않는가? 그 도사가 못할 일이 없으니 내가 가보면 소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갈 때 돈 1만 관을 가져가라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자, 꿈에서 선 할아버님이 화산도사를 찾아가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돈을 장만하여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아마 이 도사가 여러분 화산도사 아닐까요? 자, 내 아내를 도로 밖으로 내어다 살고자 하느냐? 내 뜻을 자세히 말해라. 김유령이 말했다.
도로 내어다 살기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와 하루만이라도 만나보아 서로 말이나 나누었으면 합니다. 도사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내 뜻을 바로 말하지 않는구나. 하루만 보고 헤어지면 더욱 슬플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사실대로 다 말해라. 그러자 김유령이 다시 대답하였다. 함께 살기야 어찌 바라지 않을까마는 불가능할 일이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함께 살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두엄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사가 네 뜻을 바로 말하지 않으니 다시 솔직히 말해라고 하니까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두엄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거름인데요. 풀이나 집 또는 가축의 배설물 이런 것들을 썩힌 거름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으면 이런 지저분한 거름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다. 즉 아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함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내비친 거죠. 자, 중략이에요. 접대 이 땅에 오라고 하시던 사람인데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므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 인물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렇죠. 신선 세계에 있었겠죠. 우리 왜 앞에 보기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월궁도사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대가 선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 하고 인간 세상에서 1년만 좋은 일을 하면 선간에서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려고 그대의 말을 들으려 했더니 그대 무엇 때문에 짐승을 살게 하였단 말인가? 비록 하늘이 생겨나게 했으나 뱀이란 모지러 죄 없는 사람이며 불쌍한 짐승을 다 잡아먹느니라.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도적을 어째서 살려주었느냐? 불쌍한 것을 구제하려 하였지 그런 것들을 살려내라 하더냐? 이 두 가지 일을 또 저질렀으니 3년간 조심하고 4년 만에 오너라. 그때 보자. 자, 지금 이 도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그대가 선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1년만 좋은 일 하면 선간에서 저지른 죄를 없애주려고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할 한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한자는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선이라는 한자는요. 신선선이에요. 신선선. 고전 문학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산에 사람이 살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신선선이라는 단어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신선계에서 살던 인물이 내려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사가 무엇라고 했냐면 두 가지 일을 저질러서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런 맥락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짐승을 살게 한 거. 지금 중략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뱀을 살려준 것이 뭔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두 가지, 남의 것을 빼앗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도적을 살려준 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지금은 너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3년 하고 4년 만에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고는 간대 없이 사라졌다. 김유령이 애달고 민망해 집에 와서 문을 닫고는 들어앉아 조심하여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자, 3년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잘못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행실을 삼가고 있다가 4년 만에 화산으로 들어갔다. 그제서야 도사는 김유령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 뜻이 보통이 아니로다. 돌이 굳지만 모래가 될 때가 있고 쇠가 굳다 하나 녹을 때가 있으되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욱 굳은 사람이로다. 내게 이루어질 게 있으리라. 내 돈을 내라. 자,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 굳은 사람이라고 지금 상대의 이런 노력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김유령이 돈을 내어 바치니 그 도사가 동쪽으로 그 중에 100을 던지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오는 것이었다. 다시 서쪽으로 100을 던지자 이윽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또 100을 북쪽으로 던지니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나머지를 공중에다 던지자 이윽고 쇠머리 쓴 사람과
용의 몸을 지닌 사람과 귀밑머리가 단정한 사람 등이 오는 것이었다. 뭔가 지금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자, 도사가 그중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하였다.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궁궐애가 왕씨도 죽이고 오라. 유령이도 죽이고 왕씨도 죽여라. 그러자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즉시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왕씨도 죽이고 와서는 보고하였다. 왕씨를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른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유령이를 살려내라. 그러자 살려내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다. 내 집에 가서 들어보아라. 왕씨가 죽었다며 장례를 치를 것이다. 담당 관리를 내어 석 달 만에 묻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석 달 안에 묻지 못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 빨리 가라. 유령이 청원하였다. 집이 2달 걸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 석 달 만에 지금 그 왕씨를 묻어야 되는데 집에 가는 길이 2달이나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니 그 도사가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김유령이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윽고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치며 하늘과 땅이 자욱하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 자, 2달 만에 가야 되는 집과의 거리를 이렇게 뭔가 구름이 일고 천둥치고 하늘이 어두워지다 밝았더니 바로 자기 집에 도착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 즉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 왕씨가 죽었다며 장례 담당 관원을 내어 묻으려고 하였다. 김유령이 장례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소청이라는 건 여러분 하소연에서 청하는 것을 소청이라고 해요. 20날 내에 묻었다. 자, 이렇게 김유령이 생각하니 도사 말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기쁘기는 하나 그 시신을 묻고 보니 슬픈 심사가 더욱 그지없었다. 그렇겠죠. 이제 왕씨를 살리고자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어쨌든 이제 시신을 묻었기 때문에. 자, 다시 화산으로 즉시 가서 도사에게 왕씨를 묻었다고 아뢰려고 하였다. 화산에 가니 마침 그 도사가 월궁도사를 만나러 간 지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었다. 매우 민망하여 음식을 먹지 않은 지 1회가 되어 기운과 정신이 아주 없었다. 도사를 모시고 다니는 아이더러 그 서러운 사정을 말하니 그 아이도 도무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더욱 민망해하고 있었다.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고 천둥치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어두워져 심사가 더욱 아득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더니 문득 날도 밝아지고 바람도 그치고 비도 개면서 도사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김유령이 나아가 뵙고 왕씨 묻은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도사가 조그만 종이에 주사를 갈아서, 자, 여러분 주사는 한자로 보면 붉은 모래예요. 자, 부적을 써서 공중으로 치올리니 이윽고 도끼 가진 것과 괭이 가진 귀신이 모두 오는 것이었다. 또 동방에서 내치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왔다. 도사가 그 푸른 옷 입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저 귀신을 데리고 왕씨의 무덤을 파내 화산 밑에다가 두고 가라. 그러자 푸른 옷 입은 놈이 그 귀신을 데리고 갔다. 이윽고 북방에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옛집에 가서 무빙 등 왕씨를 알던 종들을 다 잡아다가 유희국에다가 두어라. 그러자 하직하고 가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다. 이제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김유령의 소원이 무엇이었죠? 아내인 왕씨를 다시 만나서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려가라. 다만 왕씨의 종들을 다 잡아온 것은 행여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될 것이므로 죽여온 것이니 서러워 말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한번 살펴보죠.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자, 우리가 작품에서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할 때는 주로 큰 따옴표를 활용해서 인물 간의 대화가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앞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김유령과 도사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사건을 전개하고 있고, 또 중략 부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내용이 주로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은 옷 입은 사람, 푸른 옷 입은 사람도 불러서 그들에게 계속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제시된 부분으로 보면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지 않아요. 네,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죠. 세 번째, 인물의 외양 묘사로 성격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인물의 겉모습이 묘사된 부분도 찾기 어렵고 성격이 변화한 인물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서술자가 개입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개념이에요. 고전소설에서는 대부분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서술자의 개입이라든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고전소설에서 종종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시된 부분에서는 이 서술자가 개입했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평가했다는 부분도 당연히 찾을 수가 없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부분이 비교적 적은 부분 중에서도 없기도 하고 또 이 서술자의 개입이 빈번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은 판소리계 소설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서술자가 개입하진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은 서술자의 개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5번,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자,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들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달고 민망하다든지 아니면 슬프다라든지 이런 표현들, 민망해한다라든지. 그런데 그 심리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지 않겠죠. 자, 32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1번, 김유령은 도사에게 처음부터 숨김없이 소원을 말하였다 라고 했는데 앞에 우리 이 도사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보면 김유령이 내 아내와 하루만이라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도사가 내 뜻을 바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숨김없이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란 도사가 숨김없이 말하라고 하니까 그때 말하게 된 것이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자, 2번. 도사는 김유령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중략 이후 부분에 이 소원을 바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너가 두 가지 일을 저질렀으니까 3년간 조심하고 4년 만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3년간 조심하라는 과업을 제시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3번. 김유령은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왕씨의 시신을 20날 안에 묻었다. 자, 이 부분은 본문에서 이렇게 담당 관원에게 소청해서 20알 내에 묻었다라는 구절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선지. 김유령은 왕씨의 시신을 묻고 난 이후 도사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화산으로 갔다. 그런데 그 도사에게 알리기 위해서 화산으로 갔지만 쉽게 만날 수는 없었죠. 자, 본문에서 찾아보면 시신을 묻고 다시 화산으로 가서 왕씨를 묻었다고 아뢰려고 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도사는 검은 옷 입은 사람에게 무빙 등 왕씨를 알던 종들을 유희국으로 데려가게 했다고 했는데 앞에 쪽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중에 검은 옷 입은 사람에게 왕씨를 알던 종들을 다 잡아다가 유희국에다 가두어라, 두어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래서 32번에 5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죠.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A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 도사가 말한 부분인데 이 도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가 신선세계에서 살다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인간 세상에서 1년만 좋은 일 하면 그 죄를 없애주려고 했는데
두 가지 잘못을 했단 말이죠. 뱀을 살려준 것과 도적을 살려준 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걸 할 수 없으니 3년간 조심하고 4년에 오라 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A를 좀 살펴볼게요. 선지에서. 자, 1번 A에서는 상대를 회유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회유라는 말은 잘 달래서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을 회유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잘 달래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에 A에는 상대의 행동을 질책하는 태도가 질책하고 있죠. 왜냐하면 왜 그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니?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자, 3번 A에서는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이의 조언이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4번에 A와 B에는 모두 상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 김유령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았죠. 이렇게. 그다음에 5번에 A와 B에서는 모두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들어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유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유보라고 하죠. 자, A에서는 너가 두 가지의 잘못된 행동이 있으니 지금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3년 뒤에 오라고 했으니까 네, 요거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B 살펴보겠습니다. B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실제로 김유령이 3년 동안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4년 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럴 때 이 도사가 너 뜻이 보통이 아니다. 돌과 쇠보다도 더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 김유령의 어떤 태도를 칭찬해주고, 너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언급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B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살펴보죠. 1번에 B에서는 상대를 조롱하려는 의도, 조롱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자, B에는 상대의 성품을 칭찬하는 태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B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이 드러나지 않았고, 4번에 B에는 모두 상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자, B에도 역시나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B에서는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B에서는 해당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마지막 문제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고 3점짜리 문제. 보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이니 누굴 궁녀로 들였냐면 왕씨를 궁녀로 들였거든요. 그래서 왕씨와 결혼했던 김유령이 헤어지게 된 겁니다. 왕씨와. 근데 누구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 2번. 그대가 선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 라고 도사가 말하는 장면에서, 자, 여러분 기억나나요? 선은 신선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간은 신선이 사는 곳, 신선이 사는 곳을 선간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표현 통해서 전생에 신선계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너가 예전에 신선세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걸 우리는 적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3번.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3년간 그릇된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왕씨에 대한 김유령의 애틋한 사랑. 이걸 지켜야 김유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4번.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장면에서 기억나나요? 그 왕씨가 죽고 나서 3달 안에 가서 묻어야 되는데 가는데 2달이나 걸린다고 했더니 이 도사가 사람을 불러내서 김유령을 빨리 그 집에 가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자, 김유령이 부리는 도술이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린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김유령이 도술을 부린 것은 아니에요. 누가 도술을 부렸냐면 이 도사가 불러낸 사람이 도술을 부렸습니다. 앞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네, 이렇게. 자, 그 도사가 사람을 불러서 김유령이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라 라고 했더니 어느새 집에 도착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유령이 뭔가 도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렀기 때문에 네, 김유령에게 어떤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렸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찾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도사가 말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부분에요. 남녀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대의 소원이 바로 왕실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